네, 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누구나 집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고 있죠. 오늘 검단 힐스테이트 웰카운트 청약이 마감이 되었는데 저도 자격만 된다면 욕심을 내봤을 법한 조건이었죠. 이전에 손님 문의도 있었지만 저번 주 토요일인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검단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근데 특별공급 신청 날이었던 11일날 밤에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집값 그래프인데 말도 안 되는 상승 곡선이죠. 저는 애초에 청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제는 자격조차 안 되지만 이전에 청약 준비를 할 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친구의 하소연을 듣고 더더욱 공감이 되더라고요. 친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었는데 우선 공급을 보면 월 평균 소득액의 100%가 되어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120%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구 소득 기준에 월 평균 소득의 80% 조건이 되어야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2명 사는데 월 250만 원 소득도 안 되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맞벌이로 월 300만 원 소득이면 2명이서 150만 원씩만 벌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혼자 벌어서 혼자 생활해도 150만 원이면은 이제 택도 없지 않나요? 이젠 수도권에서 4억 이하의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리죠. 청약을 하던 매매를 하던 주담대는 기본 70%가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어떤 집이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월 200씩 벌어서 1억을 언제 모읍니까? 또 자녀의 수로 가점을 나누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혼인기간이에요.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주택공급의 법령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계성은 주고 결혼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을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에요. 왜냐면 이혼을 안 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붙어있고 오래 살고 있어야 출산의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막말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진짜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이혼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의견에 일리가 없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점제도이죠.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건 자녀의 나이로 가점을 나누는 거죠. 솔직히 한부모든 아니든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반강제로 일을 못하지 않나요? 어린이집에서도 입학 거부를 하죠. 그리고 요즘 부모님 세대도 경제활동 연령이 늘어서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맘 놓고 맡겨놓을 곳도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지가 않아서 입학 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이유로 아이 키우기도 상당히 막막하죠. 근데 한부모 가정인데 영유아를 집에 두고 맘 편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막막할 텐데 청약을 넣을 정신적 여유도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겨우겨우 자녀를 케어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찾고 이제 청약이라도 좀 넣어볼까? 했더니 가점이 1점밖에 안 돼요. 이건 거진 약 올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점이 나올 수는 있을까 싶습니다. 혼인기간 3년 이내에 장녀 3명이어야 만점 기준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임신기간이 10개월이고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평균 100일로 잡잖아요. 솔직히 1년을 줘야 회복을 할까 말까 하지만 여하튼 한 명 자녀 출산이 1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3년 동안에 3명 낳으려면 거진 공장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가점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입양을 하고 파양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청약 가점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가 있는 집 한 달 107만 원씩 육아에 쓴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제 상황을 말을 한다면 저는 첫 아이 임신 확인을 하고 출산하는 날까지 총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뭐 육아용품 구매도 당연하지만 산부인과 한 번 가는데 건보료 적용이 안 되니까 지출도 엄청나고 그리고 와이프가 입덧이 심했고 몸고생이 좀 많아서 영양제, 수액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맞았어요. 뭐 제 상황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이 컸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저의 상황보다 덜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둘째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육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현재 평균 3억 정도 주담대가 발생이 되고 요즘 거치도 안 된대요. 원금 상환 바로 하고 기준금리 가장 낮게 3.75% 잡고 35년 상환으로 보면 월 약 130만 원가량 지출이 생깁니다.
이뿐만 아니고 관리비, 그리고 아기 있는 집은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지출이 더 심해지겠죠. 대충 계산해도 월 300만원 고정 지출 확정 아닌가요? 그리고 청약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많은 계략들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솔직히 청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수 심리 감소했다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매수 심리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매수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이거 조금만 완화해도 본물이 터진다는 거 제 의견입니다. 지역을 언급하는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은 지웠는데,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봤던 아파트는 1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84 면적 기준으로만 실거래를 확인을 해본다면 처음 4억대 초반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신도시의 특성상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층이 많지가 않으니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20년에서 21년을 확인을 해보면 2월에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21년 2월을 보시면 갑자기 6억까지 뛰는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월에 가면은 최고점이 8억까지의 실거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억 후반대의 실거래를 유지하다가 22년도에 들어오면서 매수를 억제시켜가지고 약간 주춤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22년도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거래량이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추이는 최근 10년 이내에 새로 개발되었던 신도시에서 많이 보입니다. 대출이 완화가 되고 주제가 완화가 된다면 억눌려 있던 매수 심리는 더 큰 폭으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4차 사전 청약까지만 하고 이후에 집 매매 하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의견이 뭐였냐면은, 거품이 맞지만 거품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저점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최고점이 아니라 매매가 안 되니까 그 중간 금액, 예를 들어서 3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 집이 10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대략 한 5억에서 7억 사이로 급매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결국 제 지금 결론이 15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입주했던, 분양을 받았던 집들이 있겠죠. 그리고 당시의 분양가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으니까 지금 10억까지 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최고점에 매매를 하지 않고 세금이나 가계 부채들 때문에 급매를 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이죠.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친구에게 말을 해줬고, 또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반감을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쯤 한번 집 매매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